많은 이들이 워런 버핏이 애플 주식을 파는 이유가 21% 양도소득세 인상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그의 투자 방식과 다릅니다. 버핏은 늘 장기 투자자로 공황에 흔들려 주식을 팔지 않습니다. 다른 무언가가 상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현금을 쌓으며 포트폴리오에서 보기 힘든 규모로 단기 미국 국채에 대거 투자 중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보통 경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 아직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워런 버핏이 보유를 중단할 때는 그는 뉴스 헤드라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에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인 버크셔 해서웨이는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금액은 3,97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주식도 아니고 사업도 아니며 오직 현금과 국채만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규모를 이해하려면 이는 핀란드, 포르투갈, 칠레와 같은 국가들의 연간 생산량보다도 큽니다. 단독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큰 여러 기업들의 가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2023년과 2024년 사이에 버크셔는 순액 기준 1,729억 달러치의 주식을 처분했으며 2024년 한 해에만 약 1,340억 달러치를 팔았습니다. 이것은 회사 역사상 가장 큰 매도였습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을 때 버핏은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분기마다 계속해서 주식을 팔았고 그 매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6년 1분기 에도회사는 순액 기준 81억 달러치의 주식을 추가로 처분했습니다. 2022년 약세장 이후 다음 2년은 무서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은 수십 년 만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해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오르고 포트폴리오가 회복되자 많은 이들이 시장에 없던 것만이 실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워런 버핏은 현금을 크게 늘렸고 그의 현금 보유액도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점에 주목했어야 했습니다. TV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이를 현명한 세금 계획, 세율 인상, 전 세금을 줄이는 신중한 행동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워런 버핏의 과거와 모순됩니다. 1986년에 법인 세율이 28%에서 34%로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세금이 워런 버핏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때는 대규모 매도 사태가 벌어졌어야 했죠. 하지만 그는 핵심 주식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60년간 가만히 있으면서 부를 쌓았고 세금 주정 때문에 믿는 주식을 판 적도 없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을 영원히 보유하는 걸 선호하며 훌륭한 회사를 팔 시기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그 예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코카콜라 주식을 보유하며 호황, 불황에도 세금을 피하려고 한 번도 팔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가 세금 신고서에서 몇 센트 아끼려고 애플 주식을 팔았다고 믿으라는 건가요? 버핏은 단순히 포트폴리오를 줄인 게 아닙니다. 그는 버크셔의 주식 보유분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던 애플 비중을 약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그는 버크셔 해서웨이 CEO에서 물러나 그렉 에이블에게 경영권을 넘기고 회장직만 유지했습니다. 그 시점이 중요했습니다. 현금 보유고는 이미 쌓였고 주요 매도도 인수인계 전 이뤄졌습니다. 새로운 수장 그렉 에이블의 첫 조치도 계속 매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워런 버핏이 우리와는 다르게 미래에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버핏의 경력에서 주식에서 거의 완전히 물러난 순간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1969년이었습니다. 시장은 과열됐고 니프티 50라 불린 폴라로이드, 제록스, 에이본 등 인기 주식이 주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종목들은 무조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워런 버핏은 더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살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상도 못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투자 조합을 해산하고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들은 그의 판단이 옳았음을 증명했습니다. 1973년이 되자 그 거품은 터졌고 가혹한 약세장이 수년간의 수익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유명한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최고점에서 약 91%나 폭락했습니다. 에이번은 약 86% 하락했고 제록스는 거의 71% 떨어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저품질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가장 존경받던 이름들이었습니다. 훌륭한 회사가 훌륭한 주식과 같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은 누구보다 일찍 그 사실을 깨달았고 30년 뒤에는 같은 일을 덜 극단적인 방식으로 했습니다. 1999년 닷컴 열풍이 일었습니다. 이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패츠닷컴은 사업 모델보다는 광고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시장이 새로운 시대를 축하할 때 워런 버핏은 투기 수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반기를 들고 열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이 고평가되어 앞으로 수익률이 낮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몇 달 뒤
나스닥은 가치의 약 4분의 3을 날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패치닷컴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년 만에 50% 하락했습니다. 다시 회복하는데 17년이나 걸렸습니다. 인텔은 그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 두 순간을 연결하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1969년에 그가 물러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폭락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실제 가치와 지불 금액의 차이만 봅니다. 폭풍을 예측하진 않습니다. 그는 단지 가격과 가치 사이의 차이를 보고 그 차이가 너무 벌어질 때만 물러섭니다. 그가 물러난 건 2번, 그런 순간도 2번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의 해본 적 없는 일입니다. 이제 여기에 2026년 초를 겹쳐보세요. 미국 주식시장의 전체 가치는 실물 경제와 비교했을 때 다시 역사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일부 지표는 이전 정점과 비슷하고 다른 지표는 이를 넘습니다. 버핏은 이것을 버핏 지표라고 부릅니다. 이 지표는 모든 주식의 가치를 경제 규모와 비교합니다. 워런 버핏은 위험선이 200%에 가까워지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1999년 폭락 직전에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2026년 초에도 다시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매그니피센트 7으로 알려진 소수의 기술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때로는 그 7기업이 S&P 500의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중도가 높다는 것은 소수의 주식들이 시장의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969년 니프티 50 시대에도 비슷한 양상이 있었습니다. 워런 버핏에게 이것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구조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은 보통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애플은 워런 버핏이 손대지 않는 최애 종목이었고 그가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한 유일한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플을 대폭 매도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애플의 매출은 연평균 약 1.5% 성장했습니다. 분명히 성공한 기업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투자자들은 애플 순이익의 30배가 넘는 가격에 주식을 샀습니다. 주가는 사업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올랐습니다. 애플의 성장세는 이후 다시 회복되어 새로운 아이폰 출시 주기가 2025년과 2026년에 매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성장세가 돌아오면 주가는 이미 앞서 있습니다. 이것이 워런 버핏이 주목하는 점입니다. 워런 버핏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도 이익이 늘고 성장해도 주가는 폭락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주가가 결코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당겨서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을 판 것은 애플이 나쁜 기업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가와 기업의 실적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런 버핏은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애플뿐 아니라 2024년 주요 기술 기업들도 AI 장비에 2천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하며 보기 드문 지출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상, 즉 AI 제품에서 실제로 흘러들어오는 이익은 어땠을까요? 골드만삭스가 철저히 조사해봤지만 그 이익은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픈AI는 AI 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은 오픈AI를 돈을 찍어내는 기계처럼 여기지만 실제 수치는 훨씬 어두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매출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지만 실제로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오픈AI는 1달러를 벌 때마다 1달러 25센트를 씁니다. 그 돈은 대기업들 사이에서 순환합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합니다. 오픈AI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지만 일부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 크레딧으로 줍니다. 현금은 한 주머니에서 다른 주머니로 옮겨집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의 실제 고객은 필요 없고 돈은 거인들 사이에 돌 뿐입니다. 겉으론 성공적인 비즈니스 생태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기업들은 서로 돈을 주고받는 폐쇄적인 순환 구조입니다. 1990년대 후반 닷컴붐 때 전국에 많은 광섬유 케이블이 설치됐습니다. 기업들은 인터넷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빠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케이블이 오랫동안 미사용 상태였고 설치한 회사들은 파산했습니다. 버핏의 고 파트너 찰리 먼거도 생전 AI 열풍에 대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터뷰에서 과장된 열기를 맹렬히 비판하며 이를 미친 짓이라 부르고 무분별한 암호화폐 투자와 비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기술업계는 다시 한번 쓰이지도 않을 케이블을 깔고 있습니다. 단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엇이 이 흐름을 꺾을까요? 경고 신호는 결코 주식시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시장에서 경고 신호가 있었고 워런 버핏의 매도 시점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전 연준 이코노미스트 클라우디아 싸움은 가장 간단한 경기 침체 경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 한 가지, 즉 실업률만을 관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실업률에서 아주 특정한 변화를 찾는데 이 변화는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설 때마다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그 규칙은 간단합니다. 이 규칙은 실업률의 3개월 평균을 추적하고 이를 지난 1년 동안의 최저점과 비교합니다. 평균이 최저점보다 0.5% 이상 오르면 과거의 기록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950년 이후 11번의 경기 침체 동안 이 경고는 매번 울렸습니다. 2024년 8월 이 경고가 다시 한번 기준선을 넘었습니다. 수치는 최저점보다 0.53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워런 버핏이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가장 많이 판 시기는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애플 지분을 거의 50%나 줄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매도는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고 이 시기에 경고선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가장 신중한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에도 같은 고용 경고 신호에 울렸는데 이는 2000년 닷컴 붕괴가 시작된 지 16개월 후였습니다. 2008년 대폭락 몇 달 후와 2020년 충격 이후에도 경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매번 그 경고음이 공식 수치가 뒤늦게 반영되기 전에 울렸고 주가가 현실과 동떨어진 채로 수년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낙관, 모멘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를 수 있지만 고용은 다릅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샴룰은 2024년에 발동됐지만 예상했던 경기 침체는 완전히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면서 고용이 안정되고 경제는 소프트 랜딩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2026년 초 그 지표는 다시 정상으로 완화됐습니다. 샴도 그 지표를 예언도구처럼 다루는 것에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이 이례적이라 과거 경기 순환 패턴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단기 경기 침체에 베팅했다면 지금이 투자할 때였습니다. 그는 타이밍이 빨랐음을 인정하고 틀렸음을 증명한 시장에 재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위기가 지난 후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위험이 끝난 듯 행동했습니다. 버핏은 위험이 닥치지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그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깊은 유대가 있었으며 2011년 그 은행은 큰 위기에 있었습니다. 버핏은 50억 달러의 구제자금과 공개적인 신뢰의 표시로 등장했습니다. 그 조치로 은행 전체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는 그 은행의 백기사였습니다. 그는 2024년 7월부터 자신의 지분을 팔기 시작했고 2026년까지 계속 줄여나갔습니다. 은행의 공시 자료 속에는 만기 보유 채권이라는 자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웠을 때 이 채권들을 대거 매입했고 수년간 보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급등하면서 그 오래된 저금리 채권들의 시장 가치는 폭락했습니다. 피해는 막대했습니다. 2023년까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000억 달러 이상의 장도상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에서는 13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거품이 한창일 때 집을 사고 저렴한 모기지로 고정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데 금리가 2배로 오르고 주택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당신의 집은 갑자기 구입한 가격보다 훨씬 가치가 떨어집니다. 팔 수도 없습니다. 팔게 되면 큰 손실이 확정되어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조용히 가치가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고 시장이 먼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기까지 보유하는 함정입니다. 그 1천억 달러의 블랙홀은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을 파산시킨 손실의 거의 7배에 달했습니다. 그 은행은 며칠 만에 사라졌습니다. 예금자들이 위험을 깨달은 순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압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시스템에 대한 위협입니다. 거의 모든 미국의 대형 대출기관들이 저금리 시기에 같은 저금리 채권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JP모건도 그랬고 지역은행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모두가 같은 숨겨진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이 손실만으론 치명적이지 않으며 은행은 채권 만기까지 기다려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이 예금주들이 언제 돈을 찾을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출이 계속 늘어나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채권을 팔아야 하며 손실도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 죽음의 소용돌이가 얼마나 빠른지 며칠 만에 증명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거의 누구보다도 은행을 잘 알며 자신의 돈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구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고 물러섰습니다. 2년간 모두가 역전된 수익률 곡선을 지켜봤습니다.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현상으로
이는 거의 모든 현대 경기 침체에 앞서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하지만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보통 경고에 그칩니다. 진짜 문제는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경제가 채권 시장의 신호를 따라잡을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지진 경보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수익률 곡선 역전은 초기 진동, 즉 압력이 쌓이고 있음을 알리는 우르릉거림과 같습니다. 모두가 그 우르릉거림에 긴장하지만 실제 피해는 흔들림이 멈추고 땅이 갑자기 가라앉을 때 발생합니다. 이 가라앉음이 바로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입니다. 미국의 수익률 곡선은 2024년 말에 정확히 그 단계에 들어섰고 2025년을 거쳐 2026년까지 정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의 기록적인 역전 현상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2000년과 2008년 경기 침체 전과 같은 순서입니다. 단순히 수익률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위험한 건 보통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 때문입니다. 수익률 곡선 정상화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연준은 평온할 때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며 정상화가 폭풍의 원인은 아닙니다.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들이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으며 실시간으로 균열을 목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보가 멈출 즈음 그들은 곧 땅이 움직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수익률 곡선이 정상으로 돌아오자 안도하며 이를 좋은 소식으로 여깁니다. 전체 타임라인을 보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일자리 경고는 2024년에 나타났고 워런 버핏의 대규모 매도도 같은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금리 충격 손실을 안고 있었습니다. 분기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도 늘어났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보면 별일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왜 워런 버핏이 위험이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았는지 설명이 됩니다. 그는 주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금을 늘리고 있었고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동안에도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워런 버핏이 폭락을 예측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일의 가격을 오늘 치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26년 초 그는 약 4천억 달러를 보유하며 기다릴 만한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워런 버핏의 마지막 승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말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국채 보유액은 약 2,8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연방준비제도보다 더 많은 단기 국채를 보유한 것이었습니다. 2026년 1분기까지 버크셔 해서웨이의 현금 보유액은 거의 4천억 달러였습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경력 내내 투자자들에게 현금은 장기적으로 끔찍한 자산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갑자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걸까요? 워런 버핏은 현금을 투자 자산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금을 구매력으로 봅니다. 자산이 비쌀 땐 현금이 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산이 저렴해지면 빠르게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는 이 전략을 이미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시스템이 유동성 확보에 급급할 때 워런 버핏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에 5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했고 그 조건이 워낙 좋아 지금도 경영대학원에서 사례로 다룹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도 비슷한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현금을 보유했고 쓸 배짱도 있었습니다. 2008년 붕괴를 예측하진 않았지만 대비했습니다. 지금과 다른 건 현금 보유의 규모입니다. 2008년에는 수백억 달러를 굴렸습니다. 2026년 초까지 그 금액은 약 4천억 달러로 늘었고 그는 일부러 그것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강세장의 정점에서였습니다. 그는 위기 때 허둥지둥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을 쓸 때 현금을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렉 아벨에게 장전된 무기와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넘겼고 그 인계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였습니다. 좋은 시절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는 물러나기 전 마지막 행동을 모든 것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쓰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보호하고 견고한 기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어려움이 와도 누가 책임자든 버크셔가 굳건하길 바랐습니다. 그것이 차갑고 무자비한 천재성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흥겨운 팜에서 빠져있는 사람이라 여기지만 그는 더 단순하고 무서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파티에 뛰어들어 있을 때 분기마다 그것을 쌓았고 이제 버핏은 음악이 멈추길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남들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워런 버핏이 850억 달러를 번 방법에서 확인해보세요. 아니면 이것을 클릭하세요. 이것을요.